KF-21 랜딩기어 신기술 개발 성공. 미국 국방부 한국 기술력 뛰어나. 유럽 미사일 공격 불허가 핵전쟁 우려. KF-21 본격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업비만 8조 원 넘는 과업이 마침내 수확기에 들어선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더니 도전을 거듭하고 맞이하는 달콤한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작사인 KA,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와 나눴더니 기념비적인 해이긴 한데 요새는 위축되는 때가 더 많다며. 여러 루머나 추측이 겹쳐 혼란스럽다는 답이 돌아왔다. 양산 계약 체결에 대한 안도감 대신 오히려 신경이 바짝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 말 맞다나 KA는 최근 흉흉한 소식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장 교체설이다. 강구영 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다만 최근 증권가 등에서는 수출 부진 등의 문제가 거론되며 교체설이 떠돌고 있어 KA는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주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KA의 주가 상승률은 3% 수준이다. 이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3%, 넥스원이 47%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KA의 주가는 이곳 괜찮은 것일까? 문제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나름 일리 있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지만 국내 유일 항공기 체계업체라는 KA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이게 꼭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단기적인 수출 실적이나 시장 반응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다. 올해 신규 수주 자체는 이미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었고 무엇보다 이제 막 양산 계약을 체결한 KF-21이 유럽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나아가 강 사장은 항공기 수출을 넘어 미래 비행체, IVA, 위성 분야에서도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KA의 상장 주식수 9,747만 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063만 주, 라이즈넥스원 2,200만 주 보다 2에서 4배 이상 많다. 항공기 수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분야인 데다가 주식수도 더 많아 성과가 남들보다 주가에 쉽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다. KA는 다음 달 창립 25주년을 맞아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A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KA는 F-50 수출로 확실한 성과를 봤다. 이젠 KF-21 본격 양산, 회전익 수출, 기체 부품 공급, 미래 사업 등으로 도약할 차례다. 남들이 뭐라든 더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심지를 굳건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가올 새 25주년을 빛낼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검증된 멀티플레이어 무인기 MQ-1C 그레이글 5상현의 무기큐브. 영상에는 미 육군의 무인기 MQ-1C 그레이글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3.5km가량 떨어진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격추당한 드론은 미군이 무인 표적기로 널리 활용 중인 MQ-170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드론이 자폭 공격 형태로 드론을 격추한 사례들은 있지만 비행 중인 드론이 미사일로 드론을 격추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레이글은 지난 2002년 정찰과 공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장거리 무인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미 육군의 판단에 따라 선정된 모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RQ-5 헌터를 대체할 계획으로 마련된 이 경쟁에서 이스라엘의
II와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MQ-5 헌터와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한 워리어가 맞붙었죠. 각각 RQ-5 헌터와 MQ-1 프레데터를 개량한 모델인 만큼 성능과 유용성은 검증된 기체였습니다. 2005년 8월 10일 미 육군은 워리어를 우승자로 발표하고 시스템 개발과 시연을 위해 2억 1,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미 육군은 보도자료에서 워리어는 육군의 모든 무인 항공기 시스템 중 가장 긴 항속거리를 가질 것이며 디젤로 구동되는 항공기는 전장에서 특수 연료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며 이 항공기는 여러 개의 탑재 무기를 갖추고 최대 25,000피트의 고도에서 3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발과 시험 비행까지 약 48개월이 걸릴 것이며 2009년부터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10억 달러가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육군이 도입할 물량은 12대의 항공기와 5개의 지상통제소, 지상 데이터 단말기 등으로 구성된 세트 11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대수가 132대, 통제소가 55개였군요. 그리고 이런 무인기로 정찰과 통신 중계, 공격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죠. 자동 이착륙과 위성통신, 전술 데이터링크 제어는 기본 사양이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무기체계였기 때문에 육군과 계약하기 전인 2004년 10월 첫 비행을 했습니다. 무장통제 시험을 앞둔 2010년 8월 미 육군은 MQ-1C에 공식적으로 그레이글이라는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9월 3일, 미 육군은 최근 열린 AGAM-114 헬파이어 미사일 통합 시험에서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6발 모두 명중시켰다며 올가을 아프가니스탄에 그레이글 4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이런 발표와는 다르게 2011년 3월 미 국방부 개발시험 및 평가 담당 차관보인 에드워드 그리어는 그레이글 모든 주요 하위 시스템의 신뢰성이 낮아 전력화가 지연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미 육군 무인기 프로젝트 관리자였던 티모시 백스터 대령의 이메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일에는 무인기가 평균 25시간마다 고장 나 100시간이라는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300시간 동안 고장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지상통제소는 27시간 단위로 고장난다는 것 등이 담겨 있었죠. 백스터 대령은 7개의 핵심 요구 조건 중 4가지만 충족하는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형 정찰 자산을 확보하는 동안 프레데터 타입의 헌터킬러 드론은 그레이 이글뿐이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일 부여된 임무의 80%를 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2012년 6월 27일 미 육군은 지금까지의 신뢰성 문제는 주로 그레이글의 새로운 센서를 추가하면서 발생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모두 24,000시간의 전투 비행 기록을 쌓았으며 가동률은 약 80% 수준에 이른다고 미 육군은 덧붙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그레이 이글은 이때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27일 성능을 개선한 그레이 이글, 즉 그레이글로 성공적인 첫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레이글은 동체 내부 설계를 변경해 연료 탑재량을 50% 늘렸고 중앙 하드포인트에 227kg의 외부 연료 탱크와 360도 센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해 10월 10일에서 13일 45.3시간 동안 무장을 탑재하지 않은 채 연속 비행에 성공했고
2014년 1월 17일에서 19일에는 헬파이어 미사일 2기와 신호정보 수집 장비인 시그드포드를 달고 36.7시간 동안 비행했습니다. 2014년 10월 미 육군은 -64E 아파치와 그레이이글 간의 몬트 테스트를 통해 아파치 헬기가 최대 110km 떨어진 곳에서 그레이이글을 조종하고 센서와 무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을 확인했죠. 아파치의 교전 범위는 늘리면서 생존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쯤에서 제너럴 아토믹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그레이이글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9m, 날개폭 17m, 최대 이륙 중량은 1.9톤으로 고성능 180마력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최대 7,600m 고도에서 36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고 최대 속도는 167노트, 시속 309km입니다. 어느 무기체계나 작전 반경이 가장 중요한 스펙 중 하나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레이이글도 그래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대략 400km 개량형인 ER은 1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헬파이어 미사일 사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는데 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8발과 소형 정밀유도, 폭탄 GBU-44, B 바이퍼 스트라이크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지 장비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센서는 물론 합성계구 레이더, SAR 탐지 장비도 통합되어 있어 전천후 감시 정찰뿐 아니라 지형의 변화를 스캔하고 감지하는 것은 물론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 매설된 사제폭탄, IED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 이동 표적 식별기, GMTI를 탑재해 최대 75km 밖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이글은 운용 초기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지에서 요인 암살과 특수작전 지원, 감시정찰과 호송 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12대의 그레이이글이 우리나라 군산 미군 기지에 배치됐고 2019년부터 본격 운용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배치했고 지난 2022년에는 그레이이글을 그레이이글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와 몬트 기능을 구현하면서 한미연합의 감시정찰 능력과 작전 유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MQ-1 프레데터를 기반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그레이이글은 다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 MQ-9 리퍼와 그레이이글의 장점을 합쳐 이착륙거리는 짧지만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모하비를 개발하는 등 점차 무인기의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오토믹스 홈페이지에는 모두 12가지의 무인기가 소개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파생형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인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도화 속도, 탑재 중량, 작전 반경 등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말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에덱스 2023에서 휴니드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하는 초고해 상도 광역 관측 안테나를 제너럴 아토믹의 무인기에 적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정부 주도로 5,500파운드와 1만 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을 개발하는 등 무인기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되기도 했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리 군의 작전 개념에 무인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용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어떤 무인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